윤석열 총장과 그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의 발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해 드리고, 특히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이죠. 김종인 총괄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어떤 흐름의 선대위 운영을 구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내일 선대위 공식 출범식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도 이제 굉장히 관심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종인 위원장 선대위 개편을 한다. 그래서 이제 김종인 팀킴에 누가 들어가고 있느냐, 김종인 사단,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직책으로 거론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권 교체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정권 교체 여론은 최소한도 제가 보기에는요 55% 전후에서 맥시멈 한 70%까지 한 20% 정도의 편차로다가 굉장히 강하게 정권 교체 여론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한 35% 정도 내외로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계속 나는 이유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조선일보의 홍영림 기자가 자세히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분석 내용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우리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를 어떻게 개별적으로 보완을 해줘야만이 윤석열 후보의 개인적 지지율이 정권 교체 지지율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힘을 합칠 수 있는 이 전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오늘 페북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내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김종일 총괄선대위원장과 김병준,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우리의 동지들과 함께 단합된 힘을 죄송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자만하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선거운동에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많은 진통이 있었고 당원과 국민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에 고민을 거듭한 시간이었다라고 실토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는 첫 출마 선언문에서도 밝혔듯이 9가지가 다르더라도 나머지 1개, 즉 정권 교체에 대한 뜻만 같다면 함께 간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는 독일 초대 총리 비스마르크의 말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이 모두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일을 대화를 통해 해내는 것이 정치이고 그것이 정치의 매력이다, 이렇게 밝혀요. 그러면서요, 가끔은 시간도 일을 한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른 길을 위해 기다리고 있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더 큰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다. 그래서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때는 추진하지만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는 것, 그것이 저의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제가도 가끔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리더, 이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완급과 그 다음에 경중을 가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추진할 때는 추진하지만 기다릴 때는 기다리는 거, 이게 완급의 문제예요. 예, 이게 저의 리더십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뭐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크고 작은 이런 결정적 국면에 많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참 고민스럽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안이 급한 거냐 아니면 천천히 해도 되는 거냐, 그 다음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덜 중요한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나의 결단력 그리고 결정의 내용이 달라져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번 선대위가 출범을 하지만 여러분들 이 옥동자 날라면 진통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부터 스피드업을 하면 얼마든지 한 달 동안 조금 이 공백이 있었던 걸 다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제 부산에 선거운동을 했는데요. 부산 시민의 정권교체 열망을 확인한 하루였고, 부산서부터 시작해서 국민 뜻을 타고 북상하겠다. 그래서 앞으로요, 강력한 부산에서의 이 추동력을 확실히 확보했다라는 자신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리고 이번 대선은 나라의 명을 가르는 선거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느냐 뒤로 물러서느냐를 결정하는 선거고, 정권 교체를 위해 하나가 돼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불법을 빼놓고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힘을 모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말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하자면 이 선대위가 어떤 모양을 갖출 것이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대충 방향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원희룡 총괄 선대위원장이 마지막 김종인 위원장의 종로 사무실을 찾아서 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기자들한테 밝힌 내용, 이 원희룡 이 본부장이 밝힌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에 간간히 얘기를 했지만은 또 이 원희룡 이 본부장이 밝히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김종인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선거 전략, 또 이 캠페인 내용, 이런 걸 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걸 정책으로 만들자라는 말씀을 나눴다.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잡아갈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논을 드리고 말씀을 들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기존에 그냥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하는 현실성 없는 말뿐인 공약보다는 지금 코로나나 양극화로 국민들이 정말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고 중소기업들도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좀 정직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해서 특히 서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자는 말씀을 강조했다. 이 얘기는요, 양극화, 코로나, 그 다음에 서민, 중소기업, 이건 뭐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할 적에도 이런데 역점을 둬야 한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일관성 있는 메시지다. 당연히 이번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을 반영하자, 시급하게. 이 문제가 다 여당에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좋은 정책에 관해서는요, 이처럼 선정을 통해서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해가는 능력, 이 이슈 포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정 운영을 사고가 터졌을 때 후속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냐라는 것보다는요, 어떤 상황이 올 것인지를 미리 예견을 해서 거기에 맞는 선제적 대책과 정책을 국민들한테 제시하는 이런 앞서 나가는 예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후보와도 그런 의미에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공감대들을 집중적으로 형성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자, 열심히 좀 하자, 그런 말씀을 나눴다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영입을 희망하는 인사가 있었는지 이렇게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네, 있다. 그러면서도요, 나중에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미리 공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 김종인 위원장이 전반적으로 우리 후보와 후보를 돕는 선계의 관계자들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것에 집중해서 가자는 말씀을 했다. 그러니까 미래 비전을 분명히 내세우자. 뭐 그냥 낭만적인 유토피아적인 장밋빛 청사진만 갖고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내놓자.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보고 표를 찍을 수 있도록, 즉 정책의 차별화를 통해서 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자, 이런 걸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위해 본인께서 할 수 있는 여건과 맥을 좀 잘 잡아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밝히고, 저희들도 당연히 위원장을 모시고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좀 지체가 되어 있었던 만큼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자는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뭐 아주 좋은 생산적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라고 보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원희룡 이 본부장도 그랬잖아요. 누가 인선이 되는지 알고 있는데 아직은 공개하기가 좀 빠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인물들을 벗어나서 플러스 알파의 추가적인 인물들이 있겠지만,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인물들, 이제 김종인 상임 총괄위원장이 비대위원장 할 때부터 말하자면 김종인 사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번 선대위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랬잖아요. 개혁, 개편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쓰지 말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도요, 선대위 재구성 이런 말을 쓰고 있네요. 예. 리모델링 정도로 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선대위를 큰 틀에서 우선 조직 면에서 보면요, 선대위를 해체하거나 전면적으로 축소하거나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선대위, 윤석열 후보가 만들었던 선대위는 그대로 두고 마이너한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즉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던 슬림화된 선대위를 끌어나간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 바꾸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겠고 거기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총괄 위원장이면 총괄이지 무슨 내가 역할이 필요하냐. 총괄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선대위 조직 편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총괄
상황본부 이름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이름 문제는 이제 권성동하고 임태희 전 비서실장 MB 때 임태희 실장이 조율해 나가고 있는데 총괄 상황본부를 맡는다. 이것은 뭐 기정사실로 되어 있고요. 이 본부장에는 이 임태희 실장이 간다. 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종합상황본부는 어떤 어떤 이 골격을 갖출 것이냐. 현재 보도에 따르면요. 이 기획실, 그 다음에 전략실, 그 다음에 정책실, 이 세 개 파트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포진할 것이냐. 지금 이 흐름을 보면요. 여러분들 우선, 제일 확정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금태섭입니다. 금태섭. 그 다음에 또 확정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은 물론 임태희는 실장이고요. 정태근 전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권경애 변호사, 그 다음에 김경률 회계사, 이런 사람들은 조금은 유보적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종인 사단으로 알려져 있는 김근식 교수, 그 다음에 윤희석 공보특보였죠. 지난 캠프에서 이 김근식과 윤희석,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종합정책, 총괄정책 상황실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권성동 의원하고요. 임태희 실장이 적극적으로 지금 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의원 사람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 사람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성동 사무총장도 김종인 위원장의 의견과 관계없이 윤희숙은 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요. 윤희숙 의원이 어느 파트에 가서 일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선대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김종인 사단이 어느 정도 윤곽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새 인물이 있어요. 바로 오늘부터 새로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 때 뛴 사람인데요. 비니좌라는 별명을 가진 노재성 씨라고 합니다. 예. 이 노재성 씨가 37살의 젊은 청년인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할 것이다 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노재성 씨가 당시 오세훈 시장 서울 출마 때 연설을 할 당시에 머리에 딱 맞게 쓰는 동그란 모자, 이 비니를 쓰고 나와서 이 비니좌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설은요, 오세훈 캠프의 뉴미디어 본부장이었던 이준석 대표하고 이 홍준표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뛰었던 이여명 서울시의회 의원이죠. 이 함께 기획한 행사였었는데요. 여기에 말하자면 이제 연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비니좌가 상당한 그 당시에 인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청년을 통해서 이 이대남, 좀 약한데 이대남 표도 얻는다. 이런 작전 중에 하나란 거예요. 그러면 이 노 씨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 청년 사업가예요. 이 커피 관련 온라인 쇼핑몰과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 선대위에서는 2030 세대의 목소리는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요, 이 SNS를 통해서 노 씨의 연설을 받고 이를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노재성 씨의 합류로 인해서 이수정 교수의 인선으로 인한 이대남의 이탈, 이거를 또 막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김종인 사단, 누가 거론되고 있냐면은 지금 직능총괄 본부장 자리가 비어 있어요. 이 김성태 의원이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내 인사, 공동 본부장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김종인 사단의 말하자면 합류가 사실상 끝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는 이준석 대표도 페북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윤석열 후보가 가는 곳마다 붉은 색상의 옷에 노란 글씨로 자신만의 의상을 만들고 자신만의 의상을 만들어 입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현장에서 모시고 그 메시지의 의미를 널리 알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어제죠. 부산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합동 유세를 했는데 부산 방문을 확정한 후에 어떤 비단 주머니를 풀어볼까를 고민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빨간 후드티 이거에 글씨를 박은 이것이 이제 사실상의 또 하나의 비단 주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요, 앞편에는 노란색 글씨로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 주세요. 그리고 뒤편에는요, 셀카 모드가 편합니다. 이런 후드티를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런 후드티를 제작한 곳들이 많은데 세상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달라. 주문하면 한 5일쯤 걸릴 것이다. 그러면서요, 선거법상 후보의 이름, 정당명, 기호, 지지호소 이런 것이
이런 것이 들어간 내용은 안 된다.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분노, 기대, 다짐, 희망 이런 것을 자유롭게 표현해서 입고 와 달라. 그래서 이제 어제 입은 후드티는 한 달 전에 만들어둔 옷인데 서울에서 긴급히 수송해 왔다. 선명한 붉은 색상은 군중 속에서 바로 눈에 띌 수 있게 하기 위한 선택이고, 노란색 궁서체 문구는 말 그대로 글자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그 내용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자, 이제는 이 홍준표 의원의 입장인데요. 홍준표 의원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최근 만찬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또 조언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가 사실상 확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홍준표 의원의 지금 딜레마는 뭐냐? 이인석은 자기하고 같은 배를 탔는데 이 김종인 위원장하고는 악연 중에 악연이에요. 그래서 반은 발을 건쳐놓고 반은 발을 걸쳐놓을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가 되니까 나는 백의 종준하겠다. 그래서 목리 부린다는 말은 들을 것 같지 않아서 이제 마음이 편하게 됐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를 이용해서 대선 캠프를 완성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훌륭한 책략 중에 하나다. 그리고 내 역할도 있었으니까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목리를 부린다는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내가 벗어난 거 아니냐, 상당히 다행스럽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여론의 추이가 홍준표 의원의 공식적인 선대의 합류를 이 합류 시기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압도적으로 말이죠, 여론이 이제 치고 받고 올라가면 결국은 이런 여론이 상승세의 여론이 홍준표 의원의 공식적인 백의 종군이 아니고요, 어떤 타이틀을 달고 공식적으로 합류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너무 우리 선대위에 합류해달라, 그래서 공식적인 타이틀을 맞춰서 응원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압박에 밀려서 홍준표 의원이 합류하는 모양새보다는 자연스럽게 홍준표 의원의 자발적 결정으로 인해서, 즉 윤석열 후보를 통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참여하는 이러한 말하자면 이 커버를 아름답게 멋있게 씌워주는 그런 노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요, 서둘러서 합류보다는요, 그래야만 이 2030 세대들이 그대로 홍준표 지지가 윤석열 지지로 갈 수 있잖아요. 즉 홍준표의 합류로 인해서 이탈될 수 있는 2030의 표를 최소화시킬 작전이 필요해요. 그 작전은 시간을 주자. 저는 그렇게 논리를 내세우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홍영림 여론조사 전문 기자가 주간 조선에 쓴 최대 15.9% 정도나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정권 교체하고 윤석열 후보의 간극이. 이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잘 메꿔 나가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한 승부의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이 대선 지지율을 보면 현재 코리아 리서치 MBC하고요, 한국 리서치 KBS, 그 다음에 칸타 코리아 조선일보 TV조선, 이 세 개 여론조사를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가 이 MBC 코리아 리서치의 경우는 50.1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35.7, 그 다음에 한국 리서치의 KBS를 보면 정권 교체가 51.4에 윤석열은 35.5, 그 다음에 칸타 코리아 조선일보 TV조선 보도를 보면 정권 교체가 49.7인데 윤석열 후보가 35.6입니다. 그래서 윤 후보는요, 이 세 개 조사를 보면 35%대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정권 교체도 49에서 51%까지 정권 교체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빨리 극복해야 된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 제기를. 그렇지만은 이 과거 사례를 보면 과거 정권만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대선 전국에서 정권 교체율이 높았지만은 야당 후보 지지율은 그보다 낮았던 적은 많았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12년 대선이 대표적이라고 그래요. 당시에 대선 3개월 전에 KBS하고 미디어 리서치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권 교체가 53.2%였는데 정권 유지가 36.0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하고 비슷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조사에서 이 여당의 박근혜 후보하고 야당의 문재인 후보, 양당 대결을 보면요, 박근혜가 45.0, 그리고 문재인이 45.9로 박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후보 지지율은 정권 교체론보다도 7% 정도나 낮아. 그리고 박 후보 지지율은 정권 유지론보다 9%가 또 높아. 그런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정권 교체론 수준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패한 사례가 2012년도 사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12년도 이전에 치러진 대선에서도 정권교체 지수를 물어본 여론조사가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정권교체가 비슷하게 50%대 초중반이었다라고 초중반으로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 대선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수치를 정권교체 민심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갤럽 자료에 따르면 92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58, 그리고 야당의 김대중 24, 정주영 10, 둘 합치면 34. 야당 후보의 저조한 지지율, 결국 대선 패배로 이어져 가지고 YS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002년 대선에서도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52였지만은 야당 주자인 이회창 후보 지지율은 41%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회창 후보가 정권 심판 민심을 제대로 결집하지 못해서 결국은 패했다는 겁니다. 자,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정권 교체론과 윤석열 후보의 간격이 가장 큰 계층은 어디냐? 2030 세대라는 겁니다. 2030 세대. 그래서 칸타코리아 조사, 이 TV조선, 조선일보 20대에서 정권 교체율이 47.5인데요. 윤 후보 지지율은 23.4예요. 그래서 차이가 무려 24.1이야. 그래서 30대도 정권 교체율이 49.5인데 윤 후보 지지율은 23.2에 불과해. 그래서 26.3% 정도로 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정권 교체론과 윤 후보 지지가 동시에 나쁜 60대 이상에서는 차이가 7.2%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정권 교체론과 윤 후보 지지가 동시에 낮은 40대 정권 교체론이 37.9, 윤 후보 지지가 26.7, 두 표 지지표의 간격이 굉장히 작은 편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의 승부를 가르는 캐스팅 보트로 지목되고 있는 2030 세대에서 정권 교체 민심과 윤 후보에 대한 지지의 차이가 좁혀질지 여부가 결국은 승부의 큰 변수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요. 내년 3월 9일 반드시 윤석열 후보 정권 교체가 돼야 되는데요. 어설프게 이겨서는 아니 되고 최소한도 51%, 문재인보다는 한 10여 프로 앞선 상태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MB 대통령 정동영 완전히 그야말로 대패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윤석열 후보를 통한 정권 교체가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민주당 이 고질병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야말로 이 떼거리 쓰는 거, 어거지 쓰는 거, 그 다음에 발목 잡는 거. 더군다나 지금 여의도를 민주당이 딱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1% 정도의 대단한 차이로 반드시 압승을 해야만은 여의도가 조용해져요. 그래서 51%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앞장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내년 3월 9일 서초갑 보궐선거에 출마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이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그야말로 불공정 선수가 공천 이 후보가 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철저히 모니터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저렇게는 안보정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저의 여러 가지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확고한 지지,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이 비어있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당사에 나와서 본인이 근무해야 할 사무실에 결국은 첫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첫 출근을 해서 두 분이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만난 결과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윤석열 후보의 생각, 또 이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생각,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또 몇 차례에 걸쳐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런 가운데 말이죠, 조금 전에 이 선대위 추가 인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방송을 통해서요, 이 김종인 사단 어느 정도로 들어오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이 선대위 개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씩 김종인 사단들의 이 합류가 이제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갑자기 말이죠, 가난하다, 어렵다, 비천하다,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 마치 하나의 중요한 이 메시지인 것처럼 이재명이가 끌고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발 여론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비단 주머니가 이제 하나씩 둘씩 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결국은 이 슬로건을 내놨습니다. 이 슬로건은 김한길 새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제 오늘 처음으로 내일 이제 공식 선대위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이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오늘 여의도 당사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 김종인
총괄위원장하고요. 윤석열 후보가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후보가 좀 오전에 먼저 출근했어요. 11시 18분. 그리고 이 김종인 총괄위원장은 1시 43분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날 거냐?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은 만나 뵈야 한다.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오늘 출근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선대위 출범과 관련해서 준비할 게 있다. 그리고 상의할 것도 있다. 그래서 나와달라고 해서 나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미리 당사에 와 있던 권성동 당사무총장은 윤 후보가 그동안 지방에서 주로 캠페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정책, 그 다음에 발대식 관련 연설문, 그 다음에 발대식 관련 상황 보고를 받기 위해서 당사로 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김종인 위원장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별도의 조직을 꾸릴 것이다 라는 관측과 관련해서 새로운 조직을 꾸리는 것은 아니다. 선대위 상황실을 상황본부로 이름을 바꿔서 운영한다는 의미이다. 이제 이름이 여기서 이제 상황본부라고 딱 나왔어요. 그래서 특별한 조직이 아니고 모든 선대위에는 상황실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김종인 위원장의 입맛에만 맞는 독특한 조직이 아니라 언제든지 선거하면 상황실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새롭게 무슨 조직을 신설을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의 기존 조직을 말하자면 조직의 의미랄까요? 이런 것을 상징성을 좀 낮추려는 그런 시도의 일환이 아니다. 예, 극히 김종인 위원장이 정상적인 차원에서의 조직 신설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황본부라는 것은 선대위 전체 조직의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선대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개선할 점, 그리고 유지해야 할 점, 캠페인 방향성 이런 것을 검토하는 부서고, 김종인 위원장이 아마 상황본부를 두고 새로운 조직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요, 뭐 이 사람 이렇게 바꾸고 그런 것은 뭘 그럴 거 다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맞게 조직을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어제 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조직 선대위든지 있게 되는 상황실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새로운 조직에 대해서 언론이 지나치게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이것이 이제 여권으로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김종인식 상황 정치가 시작됐다. 윤석열은 허수아비다. 이렇게 나갈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이 공격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조직이 아니다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선대위 합류가 지금 유럽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권성동 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황본부 내 전략기획 등을 금 전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이 노재승 씨, 그 다음에 노재승 씨는요, 닉네임이 미니좌라고 합니다. 모자 일종인 미니하고 능력이 뛰어다라는 의미의 본좌, 이 합성어가 미니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세훈 후보 때 지지 발언에서 굉장한 이 선풍적 인기를 얻었던 미니좌, 이분의 선대위 합류와 관련해서는요, 아직 후보에게 보고를 안 했다. 보고 후에 확정되면 알리겠다. 그래서 노재승 씨의 합류도 사실상 이제 확정됐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 내일 공식적으로 이제 선대위가 출범하는데요. 과연 윤석열 후보의 슬로건이 무엇이냐, 그리고 출사표에는 뭐가 들어갈 것이냐, 이 관심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윤석열 후보의 슬로건은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 이렇게 되어 있고, 출사표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슬로건 하나가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이고요. 두 번째가 공정경제와 안전사회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정경제는 문재인 정부 민간 주도형 경제활동을 위축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정경제를 주창하고, 그 다음에 안전사회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이 사례를 갖다가 데이트 폭력으로 치부하면서 무능한 치안력을 지금 비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갖다가 데이트 폭력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국민적 여망을 담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팀에서 조금 전에 공지 발표를 했어요. 이 발표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식 슬로건은, 즉 시대정신 후보의 철학을 압축적이면서 종합적으로 담아 채택할 예정이다. 공식 채택 전까지는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 공정경제, 안전사회 이 두 가지를 쓰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에는요, 윤석열 후보가 정치 대선에 참여한 이유가 담겨져 있고, 윤석열 후보는 누구나 운명이라는 게 있다. 정치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절감했고 지금도 절감한다. 검사를 천직으로 알고 직분에 충실했을 뿐인데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한 바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윤석열 후보가 이미 국민들에게 밝힌, 그렇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법치주의, 그야말로 이 권력 실세를 하더라도 차별 없는 법의 집행, 그래서 수사를 공정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를 추미애가 계속 식물총장, 인사학사를 통해서 일을 못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권력 실세와 관련된 수사는 못하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러냈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추가적으로 설명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한길 새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만들어낸 문구인데, 홍보팀의 추가적인 발표 내용을 보면 김한길 위원장은 97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처음으로 도입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DJ 측 TV 토론 준비 팀장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DJ의 슬로건 준비된 대통령의 대선 후보의 강점을 한껏 발휘할 수 있게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정경제 안전사회와 관련해서의 설명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급격하고 일방적인 제도 강행으로 민간 주도형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경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공정경제가 필요하다. 이것을 역설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헤어지자는 말에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등의 중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치부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때문에 안전사회가 중요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출범식에서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한 각오를 또 밝힐 예정이라는 점도 공보팀이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 중요한 대국민 메시지는 뜻, 철학, 구상을 제대로 담기 위해 자신의 언어로 직접 고민하고 써왔고, 일요일은 오늘은 출사표에 무엇을 어떻게 담을지에 대해서 전념할 계획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이제 나오는 윤석열 후보의 출사표, 그리고 이 출범식의 이 연설문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이 김종인 위원장이 원희룡 정책본부장하고 만났어요. 원희룡 정책본부장하고 만나서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첫째가 이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는 정치 초년생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은 이미 성남시장 경기지사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품과 이 공약, 정책 능력,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종인 위원장이 이 정책 분야, 이 공약 분야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원희룡 지사가 밝힌 내용을 보면요,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정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자,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선거 때마다 나오는 현실성도 없는 그런 이 공약보다는 지금 상황이 코로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양극화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또 서민들도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 중소기업, 이렇게 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이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래서 실효성이 제고되는 정책을 만들자,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인선과 관련해서는요,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선대위에 합류시킬 인물들이 있는데, 이 인물들에 관해서는 천천히 뭐라 그럴까요, 김종인 위원장이 확정을 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추가 인선, 즉 김종인 사단의 선대위 합류를 기정사실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원희룡 본부장이 밝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김종인 사단이 누구인지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이미 많이 보도가 된 대로, 그러니까 탈진보층 인사, 우선 그룹별로 보면요, 탈진보층 인사, 그 다음에 호남권 인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도 외연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리고 이제 2030 이렇게 지금 되잖아요. 그 2030 중에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비니 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론이 되는 것 같고요. 탈호남권 인사들, 그 다음에 탈진보 인사 중에서는 제일 지금 앞장서서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금태섭 전 의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탈진보 인사 중에서는 권경률 변호사, 그 다음에 김경률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또 탈진보, 탈문 인사들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사단이 아니고 일종의 이 정책 전문가, 그러니까 윤희숙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새롭게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거론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 밖에도 김근식 교수, 그 다음에 윤희석 공보특보, 이런 분들도 김종인 사단으로 분류가 되고 선대위 합류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말이죠, 조금 전에 국민의힘 측에서 공식적으로 중앙선대위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추가 인선 관련 내용을 발표했는데,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 다음에 강석군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결국은 선대위에 합류하는 것으로 최종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선대위원장에는요, 노재승,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니 좌, 이 노재승 씨가 이 커피 편집샵 블랙워터 포트의 대표인데, 이 노재승 씨 공동선대위원장이 됐고요. 함익병 원장, 이분도 공동선대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박주선 전 부의장도 공동선대위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함익병 원장과 관련해서는요, 비정치인으로 상당히 인지도가 높고 방송에서 가치관이 굉장히 건전한 분으로서 서민들의 이야기를 대변하셨던 분이다. 그래서 함익병 원장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 총편에 엄청 많이 나온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하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직능총괄본부장에는 이 원내 인사, 그야말로 이 복수로 갈 것이다, 공동본부장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직능총괄본부장, 그러니까 김성태 전 의원이 내놓은 자리예요. 여기에는 김승훈 의원, 그 다음에 이미자 의원, 이 두 명이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총괄 상황본부장은 이름도 이제 정해졌어요. 총괄 상황본부장입니다. 임태희 전 비서실장이 맡고, 그 다음에 정책실장으로는 강석훈 전 의원, 이분이 내정이 됐다. 그리고 정책실 안에서 정책위원으로는요, 이상민 변호사, 박성훈 부산시 경제특보, 그 다음에 김현숙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이런 분들이 임명이 됐어요. 그리고 대변인단에는 황교안 전 당 부대변인을 추가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양수 대변인이 금태섭 전 의원, 그 다음에 권경혜 변호사 합류와 관련해서는요, 인선안이 나와봐야 한다. 그래서 조금 뭔가 본인들이 조금 확답을 안 줬거나, 아니면 선대위 내부에서 인선 과정에서 조금 이견이 나오거나, 이런 상황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상당 부분 뭐라 그럴까요? 국민과의 접점이 넓은 분들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이 됐고, 그 다음에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가 다른 보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김종인 사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발탁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김종인이 위원장이 이제 원톱이 됐지 않습니까? 이 원톱이 됐는데, 원톱을 보좌할 수 있는 인물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발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 부분 인선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는 이준석 대표, 이 비단주머니, 그동안에 비단주머니가 제일 처음에는 7개나 있다가 나중에는 10개나 있다가 지금은 한 20개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부산에서 공동 유세를 할 때 빨간색 후드티를 입고 나왔어요. 이 빨간색 후드티가 곧 새로운 비단주머니라고 밝혔어요. 여기 앞면에는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해 주세요. 뒷면에는 셀카 모드가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젊은 이 청년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지금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비단주머니 푸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직접 입장문을 내놨어요. 왜 이 빨간 후드티를 했느냐? 한마디로 유권자들의 집중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빨간색은 눈에 팍 띄잖아요. 그래서 집중도를 높여서 윤 후보의 지지 세력화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이 페북에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후보가 가는 건 뭐다, 붉은색 세상의 옷에 노란 글씨로 자신만의 의상을 만들어 입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현장에서 잘 모시고 그 메시지의 의미를 널리 전달하겠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런 후드티 제작하는 것들도 있는데, 세상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달라. 주문하면 5일쯤 걸린다.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분노와 기대, 다짐, 희망 자유롭게 표현해서 입고 와달라. 선거법상 후보의 이름, 정당명, 기호, 지지, 호수 이거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주의문까지 지금 주의사항까지도 밝히고 있습니다.